마님의 입술 사이로 새어나온 것은 죽은 남편을 향한 그리움인지 아니면 그저 채워지지 않는 육신의 허기짐을 토로하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젖은 탄식이었습니다. 마님의 손은 홀린 듯이 자신의 호적 쌈고름을 풀어헤치고는 하얀 속살을 드러낸 가슴팍과 잘록한 허리를 따라 내려가며 스스로를 애달프게 어루만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도 잠 못 이룰 준비 되셨나요? 여러분의 귀를 솔깃하게 할 기묘한 이야기 보따리를 풀기 전에 복채 대신 구독과 좋아요 부적 한 장씩 딱 붙이고 시작해 볼까요? 세상에서 가장 멀고도 가까운 거리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얇은 창호지 문 하나를 사이에 둔 남녀의 방 사이가 아닐까 합니다. 여기에 한양에서 난다 긴다 하던 세도가의 자제였으나 하루아침에 가문이 몰락하여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된 새님 선비 이정생이 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몸을 의탁한 곳은 도성에서 70리나 떨어진 깊은 산골, 먼 친척벌 되는 과부 조 씨 마님의 99칸 기와집이었습니다. 마님은 정생에게는 학렬로 칠촌 당숙 못벌이 되시는 분이었으나 17 꽃다운 나이에 시집와서 3년 만에 청상과부가 되신 탓에 정생과는 나이 차이가 고작 서너 살밖에 나지 않는 젊고 아름다운 여인이었지요. 남편이 남긴 막대한 재산 덕에 부족함은 없었지만 자식 하나 없는 그 넓은 집은 적막강산 그 자체였습니다. 가끔 오가는 늙은 종들의 그림자만이 이 집의 유일한 움직임이었으니까요. 그 고요한 감옥 같은 집의 사랑채 한 칸을 얻어 쓰게 된 정생은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과거에 급제하여 무너진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 낮에 마주하는 조씨 마님은 그야말로 살아있는 열여문이었습니다.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쪽진 머리, 목 끝까지 단정하게 여민 하얀 소복. 정생의 끼니를 챙기는 그녀의 모습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고고한 학과 같았지요. 도련님, 글 읽으시는데 불편함은 없으신지요? 찬이 입에 맞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가끔 마주칠 때 건네는 말이라곤 이처럼 사무적이고 예의 바른 문안 인사가 전부였습니다. 정생 역시 감히 그녀의 눈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 채 예, 마님. 덕분에 글 공부에 정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고개를 조아릴 뿐이었죠. 그녀의 곁을 스칠 때마다 은은하게 풍겨오는 그 고급스러운 백분 냄새와 사락거리는 비단 치맛자락 소리만이 그녀가 차가운 백자 항아리가 아닌 피와 살을 가진 여인임을 상기시켜 줄 뿐이었습니다. 정생에게 마님은 그저 경외의 대상일 뿐이었으니까요.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사방에 짙은 어둠이 깔리면 이 고요했던 기와집은 전혀 다른 공간으로 변모했습니다. 특히나 추적추적. 여름 비가 내려 세상의 모든 소리가 빗소리에 파묻히는 밤이면 사랑채와 안채를 가로막은 저 얇은 창호지 문 너머의 세상은 정생에게 지옥이자 동시에 벗어날 수 없는 천국이 되곤 했지요. 처음 그 소리를 들은 것은 이곳에 온 지 보름째 되던 날 밤이었습니다. 과거 시험을 코앞에 두고 밤늦도록 책을 읽던 정생의 귀에 빗소리를 뚫고 아주 미세하지만 분명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마님이 어디 편찮으신가? 귀를 기울였지요. 하지만 그것은 고통의 신음이라기엔 너무나 끈적하고 애달팠습니다. 마치 터져 나오려는 비명을 억지로 입술을 깨물어 삼키는 듯한 그런 억눌린 탄식이었지요. 정생은 들고 있던 붓을 멈추고 숨을 죽였습니다.
얇은 벽 하나를 사이에 둔 안방. 낮에는 그토록 정숙하던 마님의 방에서 도저히 믿기 힘든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으니까요. 사락사락. 이불보가 스치는 소리. 그리고 이내 무언가 질척이는 듯한 소리가 아주 작게, 규칙적으로 이어졌습니다. 간헐적으로 터져 나오는 마님의 목소리에는 죄책감과 쾌락이 뒤섞인 묘한 떨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정생의 심장은 미친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지요. 머리로는 선비의 도리가 아니다. 귀를 막고 눈을 감아야 한다고 수천 번 되뇌었지만 21살, 아직 여인의 살결조차 제대로 만져본 적 없는 혈기왕성한 사내의 몸은 이미 정반대로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화끈거렸고 아랫배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덩어리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애써 맹자의 구절을 소리내어 읽으려 했지만 입안이 바짝 말라 헛기침만 나올 뿐. 글자는 그저 까만 것은 글씨요, 하얀 것은 종이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정생의 밤은 가혹한 고문의 연속이었습니다. 낮에 마님의 단아한 모습을 보면 볼수록 밤에 들려오는 저 음탕한 소리는 더욱 강렬한 대비를 이루며 정생의 이성과 상상력을 무참히 짓밟아 놓았지요. 그녀는 혼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떤 몸짓을 하고 있기에 저토록 애타는 소리를 내는 것일까요? 비가 오는 밤이면 증상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습기를 머금은 공기를 타고 낮에 맡았던 그 은은한 분내가 방문 틈으로 스며들어 오는 것만 같았거든요. 그 향기는 정생의 마지막 이성마저 마비시켰습니다. 뾰족한 붓대로 허벅지를 쿡쿡 찔러대며 정신 차려라, 이놈아. 내가 짐승이냐 하며 스스로를 질책했지만 고통은 잠시뿐, 더 크고 원초적인 본능이 그를 집어삼킬 뿐이었습니다. 벽 너머의 여인은 알고 있을까요? 자신의 은밀한 탄식이 벽 하나를 사이에 둔 어린 선비를 매일 밤 짐승으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러던 어느 날, 유난히 천둥 번개가 요란하게 치던 밤이었습니다. 천둥 소리와 함께 마님의 방에서 평소보다 훨씬 크고 날카로운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소리는 단순한 신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억눌려온 깊은 외로움과 터질 듯한 욕망의 절규였습니다. 그 순간 정생의 머릿속에서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무엇에 홀린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귓가에는 자신의 심장 소리만이 거칠게 울려 퍼졌지요. 그는 떨리는 발걸음을 옮겨 절대 넘어서는 안 될 금단의 구역, 사랑채와 안채 사이의 작은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의 손이 덜덜 떨리며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문고리를 잡은 손이 땀으로 축축하게 젖어들고 있었습니다. 심장은 갈비뼈를 부술듯이 두 방망이 지쳤고 목구멍은 바짝 타들어가는 것만 같았지요. 수백 번을 망설였지만 저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마님의 애타는 목소리는 정생의 마지막 남은 이성마저 마비시키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떨리는 손에 힘을 주어 문고리를 당기는 순간 끼익 하는 경첩 소리가 천둥 소리보다 더 크게 정적을 갈랐습니다. 문이 열리고 마주한 안방의 풍경은 평생 책만 읽어온 정생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별천지였습니다. 방 안을 가득 채운 것은 낮에 맡았던 그 은은한 백분 향과 땀 냄새, 그리고 묘하게 젖은 듯한 비릿한 향기가 뒤섞인 난생 처음 맡아보는 짙은 여인의 향이었습니다. 흔들리는 호롱불 그림자 아래
마님은 낮에 그 단정하던 소복은 어디로 갔는지 얇디 얇은 못이 호적삼 하나만을 간신히 걸치고 있었습니다. 마님은 커다란 경대 앞에 앉아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땀으로 젖어 목덜미에 달라붙은 머리카락이며 가쁜 숨을 몰아쉴 때마다 들썩이는 가녀린 어깨가 한눈에 들어왔지요. 그리고 거울 속 마님의 얼굴은 낮에 그 차갑고 도도하던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붉게 상기된 두 볼과 초점을 잃은 듯 풀린 눈동자, 그리고 무엇인가를 간절히 갈구하는 듯 벌어진 붉은 입술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아, 여보, 너무 외로워요. 이리도 긴 밤을 어찌 홀로 견디란 말입니까? 마님의 입술 사이로 새어나온 것은 죽은 남편을 향한 그리움인지 아니면 그저 채워지지 않는 육신의 허기짐을 토로하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젖은 탄식이었습니다. 마님의 손은 홀린 듯이 자신의 호적삼 고름을 풀어헤치고는 하얀 속살을 드러낸 가슴팍과 잘록한 허리를 따라 내려가며 스스로를 애달프게 어루만지고 있었습니다. 그 손길이 닿는 곳마다 마님의 몸이 미세하게 떨려오는 것이 문가에 선 정생의 눈에도 선명하게 보였지요. 21살, 아직 여인의 알몸조차 제대로 본 적 없는 샌님 선비에게 그 광경은 너무나 충격적이고 동시에 참을 수 없이 자극적인 것이었습니다. 정생의 눈은 마님의 손끝을 따라 움직였고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오직 본능만이 살아남아 그의 온몸을 뜨겁게 달구고 있었지요. 그때였습니다. 마님의 손이 자신의 아랫배 깊숙한 곳을 향해 내려가려던 순간 정생의 입에서 저도 모르게 억눌린 헛기침이 터져 나오고 말았습니다. 크흠. 아차 하는 순간 정적을 깬 그 소리에 거울 속을 헤매던 마님의 눈동자가 번쩍 뜨였습니다. 마님은 놀란 토끼처럼 몸을 돌려 문가에 서 있는 정생을 발견했지요.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히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정생은 그제야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깨닫고 얼굴이 불덩이처럼 달아올라 황급히 몸을 돌려 도망치려 했습니다. 정생, 너 이놈. 마님의 날카로운 외침이 정생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정생은 이미 패닉 상태에 빠져 그저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문 밖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등 뒤에서 비단옷 자락 끌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뜨거운 무언가가 정생의 팔목을 덥석 낚아채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놀라서 돌아본 정생의 눈앞에는 호적삼이 반쯤 흘러내려 하얀 어깨가 다 드러난 마님이 도망치려는 그의 팔을 필사적으로 붙잡고 있었습니다. 낮에 보던 그 단아하고 기품 넘치던 마님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지요. 그녀의 얼굴은 수치심과 분노, 그리고 알 수 없는 또 다른 감정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네 이놈,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발을 들이느냐. 마님의 호통의 정생은 사색이 되어 무릎을 꿇고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마님, 소인이 잠시 미쳤나 봅니다. 용서하십시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정생은 그저 빌고 또 빌었습니다. 이대로 관아에 끌려가 매를 맞고 쫓겨나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과거 급제는커녕 가문의 수치로 남게 될 것이 뻔했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엎드려 벌벌 떨고 있던 정생의 귀에 들려온 것은 매몰찬 호통이 아니었습니다. 마님은 한동안 말이 없다가 아주 낮고 묘하게 떨리는 목소리로 정생에게 물었습니다.
정생. 너, 다 보았느냐? 이 외로운 여인의 부끄러운 모습을 다 보았느냐는 말이다. 정생은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바닥에 이마를 댄 채로 대답했습니다. 소인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마님의 손이 엎드려 있던 정생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정생은 움찔하며 몸을 떨었지요. 그런데 어깨에 닿은 마님의 손길은 의외로 매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뜨겁고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요. 마님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정생의 어깨를 잡아 자신 쪽으로 돌려 세웠습니다. 고개를 들어 나를 보거라. 마님의 명령에 정생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주한 마님의 눈빛은 정생이 평생 잊지 못할 강렬한 것이었습니다. 낮에 그 차갑던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눈물과 욕망이 뒤섞여 그렁그렁한 눈동자 속에는 굶주린 암사자 같은 이글거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생, 너는 아느냐? 이 밤이, 혼자 남겨진 이 밤이 얼마나 길고 외로운지. 마님은 젖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떨리는 손을 들어 정생의 뺨을 감쌌습니다. 마님의 뜨거운 손길이 닿자 정생의 몸은 감전된 듯 굳어버렸지요. 마님의 입술이 서서히 정생의 입술로 다가왔습니다. 내 놈도 자네라고 내 모습을 보고 피리가 끓더냐? 마님의 숨결이 정생의 턱 끝에 닿는 순간 정생은 더 이상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본능이 이끄는 대로 자석에 이끌리듯 마님의 입술을 향해 자신의 입술을 가져다 대었지요. 그것이 평생을 글공부만 하며 살아온 샌님 선비 정생의 첫 입맞춤이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천둥번개가 요란하게 치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귀에는 거친 숨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금단의 문이 그렇게 활짝 열려버린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입맞춤이라기보다는 서로의 숨결을 탐하는 갈급한 몸짓에 가까웠습니다. 마님의 입술은 뜨거웠고 혀는 뱀처럼 유연하게 정생의 입안을 휘저었지요. 평생 여인의 입술을 훔쳐본 적 없는 샌님 선비 정생에게는 마치 세상이 뒤집히는 듯한 충격적인 경험이었습니다.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고 오직 맞닿은 입술의 감촉과 콧속으로 파고드는 짙은 분내만이 강렬하게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마님은 입맞춤을 멈추지 않은 채 정생의 도포 자락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능숙한 손길로 허리춤의 띠를 풀고 옷고름을 잡아당기는 마님의 손은 거침이 없었지요. 정생은 당황하여 몸을 물리려 했지만 마님은 더욱 강하게 정생을 끌어안으며 그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가만히 있거라. 내 오늘 너에게 사내의 도리를 가르쳐 줄 테니. 마님의 목소리는 낮고 끈적하여 듣는 이의 애간장을 녹이는 듯 했습니다. 정생의 도포가 바닥에 떨어지고 하얀 저고리 차림이 되자 마님은 잠시 몸을 떼고 정생을 바라보았습니다. 호롱불 아래 드러난 정생의 다부진 가슴팍과 긴장으로 떨리는 어깨를 훑어보는 마님의 눈빛에는 묘한 만족감이 서려 있었지요. 생각보다 실하구나. 글만 있는 샌님인 줄 알았더니. 마님은 피식 웃으며 자신의 호적삼 고름을 풀었습니다. 얇은 모시옷이 스르륵 흘러내리고 달빛 아래 마님의 알몸이 드러나는 순간 정생은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상상 속에서만 그려보던 여인의 몸은 생각보다 훨씬 더 부드럽고 아름다운 곡선을 이루고 있었지요. 풍만한 가슴과 잘록한 허리, 그리고 매끄러운 엉덩이로 이어지는 선은 감히 눈을 뜨고 바라보기 힘들 만큼 황홀한 광경이었습니다.
정생은 어쩔 줄 몰라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마님은 그런 정생의 모습을 귀엽다는 듯 바라보다가 그의 손을 잡아 자신의 가슴 위에 얹었습니다. 만져보거라. 괜찮다. 이것은 죄가 아니다. 단지 서로의 외로움을 채워주는 것일 뿐이야. 마님의 가슴에 닿은 정생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고 손바닥에 땀이 차올랐지요. 마님은 그런 정생의 손을 감싸 쥐고 천천히 부드럽게 자신의 가슴을 어루만지도록 이끌었습니다. 손끝에 전해지는 말랑하고 따뜻한 감촉의 정생은 저도 모르게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아! 그 순간 마님의 입에서 짧고 나지막한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소리에 용기를 얻은 정생은 조금 더 과감하게 손을 움직여 보았습니다. 그러자 마님의 신음 소리는 조금 더 커지고 몸은 활처럼 휘어졌지요. 정생은 처음 느껴보는 정복감과 쾌감에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마님은 정생을 이끌어 요 위에 눕히고는 그 위에 올라탔습니다. 마치 말을 타는 기수처럼 능숙한 자세였지요. 공자왈 맹자왈. 책 속에 진리가 있다더냐? 천만에. 진리는 바로 이 몸속에 있는 법이다. 마님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허리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겪는 낯선 자극에 정생은 비명을 지를 뻔했지만 입술을 깨물어 간신히 참아냈지요. 마님의 움직임은 처음에는 부드럽고 느렸지만 점차 격렬해져 갔습니다. 호롱불이 흔들리고 두 사람의 그림자가 벽 위에서 어지럽게 춤을 추었지요. 하으. 정생. 너도 좋으냐? 내 놈도 자네라고. 이리도 뜨겁구나. 마님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끊임없이 정생에게 속삭였습니다. 정생은 대답 대신 짐승 같은 신음 소리를 내뱉으며 본능에 몸을 맡겼지요. 평생을 올가매던 유교의 가르침 따위는 까맣게 잊은 지 오래였습니다. 오직 쾌락만이 존재하는 세상이었지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격렬했던 폭풍우가 지나가고 두 사람은 땀에 젖은 채 나란히 누웠습니다. 정생의 가슴은 여전히 쿵쿵 뛰고 있었고 온몸의 근육이 나른하게 풀려 있었지요. 마님은 그런 정생의 가슴팍에 얼굴을 묻고 가만히 숨을 골랐습니다. 어떠냐? 책에서 배운 것보다 훨씬 좋지 않으냐? 마님의 물음에 정생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끄러움과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그보다 더 큰 만족감과 해방감이 그의 온몸을 감싸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정생은 글이 아닌 몸으로 새로운 세상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그 어떤 경전보다 강렬하고 그 어떤 가르침보다 솔직한 것이었지요. 그리고 그것은 낮에는 엄격한 마님과 공손한 조카로 밤에는 뜨거운 연인으로 살아가는 위험하고도 은밀한 이중생활의 시작이었습니다. 날이 밝으면 다시 남남처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정생은 지금 이 순간 마님의 품 안에서 느끼는 안락함과 쾌락에 취해 다가올 미래의 파국 따위는 까맣게 잊고 싶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세찬 빗줄기가 지붕을 때리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방 안은 폭풍 속의 고요처럼 평온하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샌님 선비 정생의 첫 경험은 밤새도록 이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생이 눈을 떴을 때 마님은 이미 방에 없었습니다. 열어젖힌 창문으로 들어오는 상쾌한 아침 공기만이 지난밤에 뜨거웠던 열기가 꿈이 아니었음을 말해주고 있었지요.
정생은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다가 이불 속에 남겨진 마님의 머리카락 한 올을 발견하고는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코끝에 가져다 대자 은은한 분내가 훅 끼쳐왔지요. 그것은 지난밤 자신을 짐승으로 만들었던 바로 그 향기였습니다. 정생은 저도 모르게 얼굴을 붉히며 이불을 뒤집었었습니다. 사랑채로 돌아온 정생은 세수를 하고 일관을 정제한 후 책상 앞에 앉아 책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글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지난밤 마님의 몸짓과 숨소리, 그리고 자신을 이끌던 뜨거운 손길만이 가득했으니까요. 붓을 들어 글씨를 쓰려 했지만 손끝이 떨려 제대로 된 획을 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방문 밖에서 늙은 종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련님, 마님께서 아침상 드시라 하십니다. 정생은 화들짝 놀라 붓을 떨어뜨렸습니다. 마님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지요. 그는 애써 침착함을 가장하며 대답했습니다. 알겠네. 곧 나가지. 정생은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안채로 향했습니다. 대청마루에는 이미 아침상이 차려져 있었고 마님은 평소와 다름없는 단아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쪽진 머리, 하얀 소복, 그리고 차분하게 내려깔린 눈빛까지. 지난밤 정생의 품 안에서 쾌락에 몸부림치던 요염한 여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지요. 오셨습니까? 밤새 편히 주무셨는지요? 마님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하고 정중했습니다. 정생은 감히 마님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자리에 앉았습니다. 예. 덕분에 잘 잤습니다, 마님. 정생의 목소리는 모기 소리처럼 기어 들어갔습니다. 그는 혹시라도 마님이 지난밤의 일을 입 밖에 낼까봐 전전긍긍했지요. 하지만 마님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조용히 수저를 들어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정생도 밥알이 모래알처럼 느껴졌지만 억지로 목구멍으로 넘겼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마님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정생, 오늘 밤 내 방으로 오너라. 내게 줄 책이 한 권 있다. 마님의 눈빛은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속에 숨겨진 은밀한 신호를 읽은 정생은 침을 꼴깍 삼켰습니다. 책이라니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를 리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님. 정생의 대답에 마님은 아주 살짝 입꼬리를 올려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 미소는 너무나 찰나여서 정생은 자신이 잘못 본 것인지 헷갈릴 정도였지요. 하지만 그 순간 정생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밤 또다시 금단의 문이 열릴 것이라는 기대감에 온몸이 짜릿해졌습니다. 그날 낮 동안 정생은 책 한 줄 제대로 읽지 못했습니다. 해가 지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지요.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땅거미가 지자 정생은 사랑채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서성거렸습니다. 마침내 사위가 캄캄해지고 안채의 종들이 모두 물러간 시각이 되자 정생은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발소리를 죽여 안채로 향하는 정생의 발걸음은 빠르고 경쾌했습니다. 마님의 방 앞까지 다가가자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이 보였습니다. 정생은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마님, 정생입니다. 들어오너라. 마님의 허락이 떨어지자 정생은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방 안은 어제와 달리 은은한 향 냄새로 가득 차 있었고 마님은
붉은색 비단 이불 위에 요염한 자세로 기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호적삼 자락 사이로 드러난 마님의 하얀 종아리와 발목이 정생의 시선을 사로잡았지요. 왔느냐? 기다리고 있었다. 마님은 묘한 미소를 지으며 옆자리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정생은 홀린 듯 다가가 마님 옆에 앉았습니다. 마님은 정생의 손을 잡아 자신의 무릎 위에 올려놓으며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어제는 처음이라 많이 서툴더구나. 오늘 밤은 내가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주마. 마님의 눈빛은 낮에 그 단아함은 온데간데 없고 굶주린 짐승처럼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정생은 침을 꼴깍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마님, 무엇이든 가르쳐 주십시오. 마님은 만족스러운 듯 웃으며 정생의 옷고름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정생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온몸의 피가 뜨겁게 끓어올랐습니다. 그날 밤부터 두 사람의 아슬아슬한 이중 생활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누구보다 예의 바른 조카와 엄격한 당숙모로 살아가며 서로에게 깍듯이 대했지만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면 두 사람은 뜨거운 연인이 되어 서로의 몸을 탐닉했지요. 마님은 밤마다 새로운 기술과 체위를 가르치며 정생을 완벽한 사내로 길들여 나갔습니다. 정생은 마님의 가르침을 스펀지처럼 흡수했습니다. 처음에 서툴고 어색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어느새 마님을 능숙하게 리드하는 진짜 사내가 되어 있었지요. 마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정생의 몸과 마음은 오직 마님을 향한 욕망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과거 시험은 까맣게 잊은 지 오래였고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보다 마님의 방을 엿보며 밤을 기다리는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늙은 종들의 눈을 피해 아슬아슬하게 이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정생의 얼굴색이 눈에 띄게 좋아진 것을 보고 산삼이라도 캐 먹었나 보네 하며 수군댔지만 그 비밀은 오직 두 사람만이 공유하는 밤 안개 속에 철저히 감춰져 있었지요. 하지만 영원한 비밀은 없는 법. 이 위험한 불장난은 언젠가 파국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정생은 그것을 알면서도 지금 이 순간 마님의 품 안에서 느끼는 쾌락에 중독되어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다가올 미래의 비극 따위는 생각하고 싶지 않았지요. 오직 오늘 밤 마님과의 뜨거운 시간이 기다려질 뿐이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어느덧 가을이 깊어졌습니다. 마당의 감나무에는 붉은 감들이 주렁주렁 매달렸고 밤이면 귀뚜라미 소리가 요란했지요. 정생과 마님의 은밀한 관계도 어느덧 석 달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두 사람의 밤은 더욱 뜨겁고 대담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안방에서만 이루어지던 만남이 달 밝은 밤이면 빛들 정자나 으슥한 광 옆에서도 이루어지곤 했지요. 정생은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과거 급제라는 목표는 이미 머릿속에서 지워진 지 오래였고, 낮에는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며 밤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책상 위에는 먼지가 수북이 쌓였고, 붓통의 붓들은 말라 비틀어져 갔지요. 마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낮 동안 보여주던 빈틈없는 모습은 점점 흐트러져 갔고, 가끔은 대낮에도 정생을 바라보며 묘한 눈웃음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의 아슬아슬한 줄타기는 집안 종들의 눈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특히 눈치 빠른 늙은 여종 하나가 이상한 낌새를 채고 마님을 주시하기 시작했지요. 마님의 방에서 밤마다 들려오는 기묘한 소리, 사랑채 도련님의 방에서 발견된 여인의 머리카락,
그리고 새벽녘 마님의 옷가지에서 풍겨오는 낯선 사내의 채취. 모든 증거가 한 곳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여종은 이 사실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자칫 잘못 입을 놀렸다가는 자신까지 화를 입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입이 근질거려 참을 수가 없었던 여종은 결국 마을 빨래터에서 만난 다른 집종들에게 이 사실을 넌지시 흘리고 말았습니다. 예, 너만 알고 있어. 우리 집 마님이 말이야. 요즘 밤마다 회춘을 하시는지 얼굴이 아주 활짝 피셨어. 어머, 정말 무슨 좋은 약이라도 드시나? 약은 무슨? 그 사랑채 도련님 있잖아. 그 새님 같던 도련님이 요즘 아주 기운이 펄펄 넘치시던데.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여종의 입에서 나온 소문은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수군대기 시작했지요. 글쎄, 조씨 마님 댁에 외간 남자가 드나든다지 뭐야. 어머, 세상에. 남편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그 사랑채 도련님이라던데. 쯧쯧, 젊은 것들이 참 겁도 없이.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부풀려져 마침내 관아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고을 사또는 평소 흠잡을 데 없이 정숙하던 조씨 마님에 대한 추잡한 소문에 반신반의했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풍기를 물란케 한 죄를 물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한편 정생과 마님은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여전히 뜨거운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도 두 사람은 안방에서 서로의 몸을 탐닉하며 쾌락의 정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마님, 오늘따라 더욱 아름다우십니다. 정생, 나도 내가 너무나 좋구나. 격렬한 정사 후 땀에 젖은 채 나란히 누워있던 두 사람의 귀에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님, 큰일 났습니다. 관아에서 사람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늙은 여종의 다급한 목소리에 두 사람은 소스라치게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생은 황급히 옷을 주워 입었고 마님은 사색이 되어 부들부들 떨었지요. 이 일을 어쩌면 좋단 말이냐. 정생, 어서 몸을 피하거라. 마님은 정생의 등을 떠밀며 사랑채로 가라고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쿵쿵거리며 안채 마당으로 들어서는 포졸들의 발소리가 들려왔지요. 조씨 마님, 관아에서 나왔소. 문을 여시오. 포졸들의 고함 소리에 마님은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생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문가에 서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지요. 이대로 관아에 끌려가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은밀한 관계는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고 가문의 명예는 땅에 떨어질 것이 뻔했습니다. 마님, 제가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정생은 결연한 표정으로 마님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방문을 활짝 열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마당에는 횃불을 든 포졸들이 가득했지요. 정생은 포졸들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무슨 일이오? 이 밤중에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오다니. 정생의 호통에 포졸들은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대장이 앞으로 나와 말했습니다. 우리는 풍기물란 죄로 조씨 마님과 이 도령을 잡아들이라는 사또의 명을 받고 왔소. 순순히 오라를 받으시오. 풍기물란이라니 당치도 않은 소리, 증거가 있소. 정생은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었지만 이미 집안 곳곳에서 두 사람의 관계를 입증할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마님의 방에서 발견된 정생의 부통, 사랑채에서 발견된 마님의 비단 속옷,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 앞에서 정생은 할 말을 잃었지요. 결국 두 사람은 포승줄에 묶여 관하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나와 구경하며 손가락질을 해댔지요. 저거 봐, 소문이 사실이었네. 어휴, 남편 잡아먹은 것도 모자라 새파랗게 젊은 조카랑. 쯧쯧, 양반 체면에 먹칠을 해도 유분수지.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 섞인 시선을 받으며 정생과 마님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토록 뜨거웠던 두 사람의 사랑은 결국 비참한 파국을 맞이하게 된 것이지요. 관하로 끌려가는 길, 정생은 지난밤 마님과 나누었던 뜨거운 입맞춤을 떠올리며 씁쓸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금지된 욕망의 끝은 이토록 허무하고 고통스러운 것임을 그는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관아 마당은 새벽 공기만큼이나 차갑고 살벌했습니다. 죄인들은 십자가 형틀에 묶여 있었고 사또는 높은 대청마루에 앉아 위험 있는 표정으로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마당에는 구경 나온 마을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사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조 씨와 이정생은 들어라. 사또의 호통 소리가 관아 마당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정생과 마님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바들바들 떨고 있었지요. 너희 둘은 양반의 신분으로 풍기를 문란케 하고 인륜을 저버리는 패악무도한 짓을 저질렀다. 이는 그 어떤 죄보다 무거운 죄이니 마땅히 극형에 처해야 할 것이다. 사또의 말에 마님은 혼절하여 쓰러졌고 정생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울부짖었습니다. 사또 나으리, 억울합니다. 저희는 그저 서로 사랑했을 뿐입니다. 사랑이 죄가 된단 말입니까? 정생의 외침에 구경꾼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쯧쯧, 사랑이라니. 저 어린 것이 뭘 알겠어. 다 저 요망한 과부년이 홀린 거지. 아니지, 젊은 놈이 세욕에 눈이 멀어 과부 재산 노리고 덤빈 거겠지. 사람들은 저마다의 잣대로 두 사람을 난도질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정생과 마님의 심장을 후벼 팠지요. 사또는 곤장을 쳐서 두 사람의 죄를 다스리기로 했습니다. 형틀에 묶인 채 곤장을 맞는 마님의 비명 소리가 관아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 사또 나으리, 잘못했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마님의 애처로운 울부짖음에 몇몇 아낙네들은 눈시울을 붉혔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냉담한 표정으로 지켜볼 뿐이었지요. 곤장이 10여 대를 넘어가자 마님은 결국 정신을 잃고 축 늘어졌습니다. 다음은 정생의 차례였습니다. 정생은 곤장을 맞으면서도 비명 한 번 지르지 않고 꾹 참아냈습니다. 그의 눈은 오직 저 멀리 쓰러져 있는 마님을 향해 있었지요. 자신의 몸이 찢겨 나가는 고통보다 마님이 당하는 고통이 더 크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이 독한 놈, 언제까지 버티나 보자. 형리는 더욱 세게 곤장을 내리쳤습니다. 정생의 엉덩이는 핏빛으로 물들었고 입술에서는 피가 배어 나왔지만 그는 끝까지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지난밤 마님과 나누었던 뜨거운 사랑의 기억만이 가득했지요. 곤장이 30대를 넘어가자 정생도 결국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사또는 두 사람을 옥에 가두라고 명했습니다. 차가운 감옥 바닥에 쓰러져 있던 정생은 깊은 밤이 되어서야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온몸이 욱신거리고 열이 펄펄 끓었지만 그의 마음은 오직 옆방에 갇혀 있을 마님 걱정뿐이었지요. 마님, 괜찮으십니까?
정생은 힘겹게 벽을 두드리며 마님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옆방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불안감이 엄습해왔지요. 마님, 제 말 들리십니까? 마님. 정생은 목이 터져라 마님을 불렀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정적뿐이었습니다. 그때 감옥복도 저편에서 옥졸들의 발자국 소리와 함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쯧쯧, 그 조씨 마님 말이야. 아까 곤장 맞고 들어와서 시름시름 앓더니만 결국 숨을 거뒀다네. 아이고, 불쌍해라. 젊은 나이에 무슨 날벼락이람. 옥졸들의 말에 정생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지요. 마님이, 그 아름답고 뜨거웠던 마님이 죽었다니. 거짓말이야, 거짓말이라고. 마님, 마님. 정생은 미친 듯이 감옥 문을 흔들며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싸늘하게 식어버린 마님의 시신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뒤였지요. 정생은 밤새도록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자신의 사랑이 결국 마님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죄책감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생은 형틀에 묶인 채 마을 밖으로 내쳐졌습니다. 가문에서도 파문당하고 평생 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힌 채 살아가야 하는 신세가 된 것이지요. 정생은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 오늘따라 더욱 야속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터덜터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지요.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마님의 마지막 모습만이 맴돌았습니다. 곤장을 맞으며 고통스러워하던 그 얼굴, 그리고 감옥 바닥에 차갑게 식어있던 그 몸. 정생은 마을 어귀에 있는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품속에서 마님이 주었던 비단 손수건을 꺼내어 들었지요. 손수건에는 마님의 은은한 분내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정생은 손수건에 얼굴을 묻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님,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그의 울음소리는 바람에 실려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금지된 욕망의 대가는 너무나 혹독했고 남겨진 자의 슬픔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상처가 되어 그의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정생은 정처 없이 길을 걸었습니다. 발길 닿는 대로 걷다 보니 어느새 낯선 마을에 도착했지요. 그는 주막에 들러 국밥 한 그릇을 시켜 먹었습니다. 며칠 만에 먹는 밥인지 알 수 없었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국밥은 모래알처럼 까끌까끌하기만 했습니다. 주막 한쪽에서는 동네 사람들이 모여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소문 들었나? 저 아랫마을 조씨 마님 말이야. 젊은 조카랑 놀아나다가 관아에 끌려가서 곤장 맞고 죽었다며? 아이고 세상에. 망측하기도 하지. 그 얌전하던 양반이 어쩌다 그런 짓을. 그 젊은 놈은 어떻게 됐대? 곤장 맞고 쫓겨났다던데. 글쎄, 어디 가서 객사나 안 했으면 다행이지. 사람들의 이야기에 정생은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정생의 심장을 후벼 팠지요. 그는 도망치듯 주막을 빠져나왔습니다. 어디를 가도 마님의 이야기에서 벗어날 수 없었지요. 정생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 눈을 피해 숨어 지내며 약초를 캐고 나무를 해다 팔아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지요. 그의 삶은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술에 취해 마님의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는 날이 많았지요.
어느 날 정생은 산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낡은 암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지친 몸을 이끌고 암자로 들어갔지요. 암자에는 늙은 스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어서 오시게. 꽤 지쳐 보이는구먼. 스님은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주며 정생을 맞이했습니다. 정생은 스님에게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습니다. 마님과의 금지된 사랑, 그리고 그로 인한 파국까지. 스님은 묵묵히 정생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지요. 자네, 많이 힘들었겠구먼. 과거의 잘못에 얽매여 살지 말게.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일 뿐이네. 스님은 정생에게 불경을 권했습니다. 정생은 스님의 권유에 따라 불경을 읽기 시작했지요.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읽었지만 점차 불경 속에 담긴 깊은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암자에 머물며 스님을 도와 불사를 돌보고 틈틈이 불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 속에 있던 죄책감과 슬픔이 조금씩 옅어져 갔지요. 그는 마님을 위해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녀가 저승에서나마 평안을 얻기를 간절히 바랐지요. 몇 년 후 스님은 노환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생은 스님의 뒤를 이어 암자를 지키게 되었지요. 그는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었습니다. 법명은 해탈이라고 지었지요. 과거의 죄업에서 벗어나 해탈의 경지에 오르고 싶다는 염원을 담은 것이었습니다. 해탈 스님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있는 부처로 불렸습니다. 그는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했지요. 그의 따뜻한 마음씨와 깊은 불심에 감동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어느 날 밤, 해탈 스님은 꿈속에서 마님을 만났습니다. 마님은 하얀 소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지요. 정생, 고마워요. 덕분에 이제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있게 되었어요. 마님은 해탈 스님의 손을 잡고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해탈 스님은 꿈에서 깨어나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과 안도의 눈물이었지요. 그는 마침내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해탈의 경지에 이른 것입니다. 그는 암자 밖으로 나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지요. 그는 밤하늘을 향해 합장을 올렸습니다. 마님, 부디 저승에서는 행복하시길. 그의 기도는 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해탈 스님의 모습은 밤하늘을 밝히는 별처럼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이 채널이 계속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편안한 밤 보내세요.